되겠죠. 그죠? 원래는 몇 개 주는데요? 한 개. 1인 1주택입니까? 1세대 1주택입니까? 1세대 1주택이죠. 이거 혹시 배운 적이 있는데, 어디서 배운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앞에서 배운 거 맞아요. 앞에서 당연히 앞에서 배웠지. 그죠? 입치한지 할 때 배웠어요. 입치한지 할 때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자꾸 이제 앞에 내용들을, 관심을 자꾸 가지시면 좋아요. 입치한지 한번 볼래요? 2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확인합시다, 확인만. 243. 자, 찾았습니까? 입치한지? 그죠? 입치한지 할 때, 입치한지 신청 넣어줘. 신청 앞에다 분양 신청이라고 적어놨나요? 자, 적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통지 공고 넣어줘. 무슨 통지?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며칠? 30일 이상, 60일. 밑에 신청 기간 넣어줘. 며칠 안에 하라고 됩니까? 30일 이상, 60일이야. 똑같잖아. 20일 연장도 똑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똑같죠?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공급 넣어줘. 중간쯤에 동그라미 이번에 몇 개 주는 게 원칙?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 그 밑에 보니까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박스. 첫 번째. 누구요?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공공, 국가지하체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만큼을 준다 안 준다? 준다. 하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요 파트 할 때 여러분들 심화 강의 영상 찾아보세요. 입시한지 할 때 뭐라고 한 말이 있냐면 나중에 정비법 가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라고 그때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본거부터. 자, 2번 봐요. 2번부터 봐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한테는 뭐만큼 준다? 소유한 수만큼 줄 수도 있다. 입체인도 똑같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가진 것만큼 준다. 이거는 재건축에서는 가진 것만큼을 주네요.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은 가진 것만큼을 줍니다. 다만 투기관리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소유자는 뭐한다? 제외한다. 라는 말은 몇 개 준다는 얘기입니까? 한 개 준다 이 말이죠.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관리구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한 개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틀부터 기억할게요. 원래는 몇 개 주는데요? 한 개. 근데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이면 몇 개? 가진 것만큼. 그럼 재개발은요? 한 개. 재개발은 한 개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똑같네. 그 다음에 국가지하체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 똑같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몇 개 줍니까? 가진 것만큼을 다 줍니다. 4개. 4가지 경우죠. 똑같죠? 입치한지하고 뭐 4번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봐요. 두 명 이상이 한 개의 뭐를 공유해요? 토지를 공유해요. 공유는 원래 몇 개 줘요? 공유는 원래 몇 개 줘? 한 개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뭘 공유하면? 토지를 공유했는데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여러 개 주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조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뭘 공유하면? 토지를 공유하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비법이 시행된 게 몇십 년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1955년에 갑하고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유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야. 그 중간에 정비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무조건 한 개를 준다는 것은 때로는 그 내용이 과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또는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개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2개를 줄 수 있어요. 2개를 공급할 수 있고 이게 1+1입니다. 적어 놓을래요? 1
플러스 1. 가격하고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두 개의 주택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0억이 나오는 거예요. 30억.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신청했냐면요. 84A를 신청했는데 84A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인 거야. 20억.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 지금? 10억이 남죠. 근데 10억이 남는데, 그죠? 59A를 분양하는데 59A가 만약에 9억인 거야. 그러면 두 개를 합쳐도 30억이 안 되죠. 그럴 때는 1 플러스 1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있고 이 중 한 개는 전용 면적 얼마로 줘야 된다? 60 이하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을 줄 수 있는데 1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84A를 원할 수도 있고 뭘 원할 수도 있다? 59B를 원할 수도 있고 114A를 원할 수도 있고 130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플러스 1은 얼마로 줘야 된다? 60 이하로 줘야 돼요. 그리고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개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 못합니다.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플러스 1에 대한 규제입니다. 1 플러스 1. 적어놓으세요 그냥. 1 플러스 1. 3번 앞에다가 1 플러스 1으로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미득재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입니다. 과미득재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수 범위 안에서 최대 몇 개가 줄 수 있다? 3개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미득재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은 몇 개 준다고 했어요? 가진 그만큼. 과미득재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은 최대 몇 개가 줄 수 있다고요? 3개. 그러면 과미득재권역 밖에 있는 재개발은 몇 개요? 1개. 재개발은 무조건 1개. 과미득재권역 안에 있는 재개발은 몇 개? 1개. 지금 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재건축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재개발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리원칙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몇 개? 1개. 그래서 요거 저 좀 봐주실래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이 과미득재권역 안에 있으면 몇 개? 몇 개? 3개. 최대. 밖에 있으면요. 가진 그만큼. 재개발은 몇 개? 과밀 안에 있으면 1개. 밖에 있어도 1개. 끝. 이렇게 표를 만들면 쉬워요. 그려 놓을래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뭐에만 예를 두고 있다? 재건축만 왜 재건축만 예를 둘까요? 재개발은 1개밖에 안 주는데?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재개발은 공익이 강합니까? 사익이 강합니까? 공익이 강하죠. 재건축은 공익이 강해요? 사익이 강해요? 사익. 그래서 재건축은 이런 예외를 두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다 되었습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적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 뿌듯하고 표정이 굉장히 밝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특례로서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특례인데 시험에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자 볼게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만 특례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아닙니다. 개선과 재개발의 경우입니다. 개선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방식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3번이 포인트거든요. 정비구역의 누구한테 공급해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라고 돼 있죠. 근데 간혹은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누구 뺀다? 지상권자 뺀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실익이 없어요. 근데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에서 토지 소유자, 각각각이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자 또는 누굽니까? 지상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나중에 분양 단계에서는 지상권자는 제외됩니다. 분양 단계에서 지상권자 안 줍니다. 개선과 재개발은 누구는 뺀다고요? 지상권자는 뺍니다. 조심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권리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 이 권리산정 기준이는 별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실래요? 갑이 5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500제곱미터를 1-1, 1번지였어요. 1-2번지로 왜 했다? 분할해버렸습니다. 분할하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분할은 괜찮아요. 분할해도 누구 거예요? 1-1번지도 값, 2도 값. 몇 개 받아요? 1개. 몇 개 받아? 1개. 아까 하나 배웠죠? 분할된 토지를 많은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분할된 토지를 많은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현금으로買을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 기준과 맞물려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자, 그러면 1-1번지를 A가 취득했어요. 2번지는 B가 취득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A, B한테는 1-1번지를 갖다가 야가 분할을 해가지고 1-1번지는 A가 취득하고 1-2번지는 B가 취득했거든요. 그러면 A하고 B한테 권리, 분양 입주권을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게 맞아요? 다시. 아니, 갑이 이제 500제곱미터 1번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걸 분할했다니까? 어떻게? 1-1, 2번지로. 그리고 1-1번지는 누가 샀냐면 A가 사고, 2번지는 B가 샀다니까? 그럼 A, B한테 권리를 주는 게 맞아? 안 주는 게 맞아? 에? 그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25년 3월 24일이에요. 근데 얘들이 분할해서 취득을 언제 했냐면 23년에 했어요. 그럼 줘야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 배운 거라니까. 어디서 배웠냐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내가 네모를 치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거기다가 네모 치세요라고 네모를 친 적이 있다니까. 한번 보자. 보지 말자고? 보자 그래도. 자, 어디 가시면 되냐면 193을 가봐요. 다 연결됩니다. 법리는.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자꾸 보고 나면요. 나중에 도시개발법 할 때 공람공고 네모칠한 거 있죠. 뒤에 가면 이 비슷한 게 한 번 들어온다는 걸 나중에 자꾸 인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 동의도 산정방법하고 나옵니까? 나오죠. 그거 보면 맨 밑에 5번을 봐요. 그 공람공고일에 네모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쳐져 있죠. 누가 치는데? 됐지? 됐죠? 자, 그러니까 분할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안 주고 아니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언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하나를 한번 볼게요. 다음 사유. 첫 번째, 한 필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돼 버렸네. 하나 예를 들었죠. 두 번째,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돼 버렸네. 즉 다가구 주택이요. 단독인데 다세대로 전환합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물로 각각 분리 소유합니다. 갑이 토지 건물을 다 가지고 있다가요. 토지는 지가 가지고 있고 건물을 을에게 양도만 해버렸어요. 건물만 양도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그죠? 단독주택이 있었거든요. 그걸 철거해버리고, 거기다 뭘 지었다?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내지는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토지동 소유자 수자가 증가되는, 분양해가지고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르는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동 소유자 숫자가 많을 때 증가하죠. 자, 1, 2, 3, 4, 5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공통이 뭐예요? 그죠? 그지? 그렇지. 1, 2, 3, 4의 공통점은 권리자 증가입니다. 적어놔. 읽어보면 다 권리자 증가. 권리자가 증가되는 경우죠. 자, 읽습니다. 자, 봐봐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죠. 다음 갖고 오는 사유가 뭔데요? 권리자 증가 적어놨잖아. 권리자가 증가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일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걸 뭐라고 별도로 부른다? 기준일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기준일, 동그라미, 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뭐한다? 산정을 한다.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줘요. 기준일을.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여러분들 개업하는 분들은요, 기준일이 언젠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내가 지금 개업하고 있는 근처 주변 지역에 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일이 언젠지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분할된 권리를 매매하게 되면 그 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죠. 별도로 정해준다. 근데 대체 언제를 정하냐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외부로 고시에서 만천하에 알린 날,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일을 고시하라고 되어 있죠. 공부에 고시해줘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효과. 관리처분계획의 효과는, 자, 보실래요? 자, 요거는 이제 봅시다. 관리처분계획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처분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마시면 돼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 효과로서 건물을 만다? 착수해버리죠.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기존 건물을 뭐 할까요? 철거해버립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겠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니까 기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야 돼요? 아니면 돈 받고 나가야 돼요? 돈 받고 나가야 돼요. 저 돈 내놔라 이겁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사 가야 되니까 돈 내놔야 돼. 누구한테 돈 내놔야 돼요? 응? 사용수익을 못 하니까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의 법적 효과는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 반환해야 되겠죠. 물건 반환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자한테 하는 게, 임대인한테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5억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 이라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다. 확 불지를 핀다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비슷한 걸 어디 배운 적이 있죠?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그죠? 환지에서 배웠죠. 환지에서. 환지 예정지에서 임차인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가서 뭐라고 얘기한다? 와, 좁다. 그죠? 정감 청구. 그죠? 계약 해지. 좁아서 못 쓰겠다. 계약 해지. 손실보상 청구는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가 줄 게 아닌데 불구하고 대신 줬기 때문에 대의 변제했다. 법적 효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똑같잖아. 그죠? 여기서는 와 좁다가 아니죠. 와 좁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감 청구를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라? 돈 내놔라 이겁니다. 요거는 돈 내놔라. 뭐 해라고? 뭐 했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못 하니까 돈 내놔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건물을 철거하네. 맞네. 아까 했네. 건물을 철거하네. 복차지 줄치면 되겠네요. 언제 철거한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기존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해버립니다. 철거 시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철거가 먼저예요.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
그 건물이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미리 철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철거 시기 제한하고 뭐 나오는데, 철거 시기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건물 철거하는 거, 그 재개발 지역에서 내지는 개성구에서 건물 철거하는 거 영화 같은 데 보죠. 자고 있는데 건물 철거해버리죠. 그죠? 그런 경우 안 봤습니까? 영화에 그런 거 오잖아. 자고 있는데 막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외출 나갔다 오니까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러다 한겨울에 철거하고, 해지고 나서 철거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그 일출전 일몰로는 하지 말고 호우, 대설, 폭풍, 지진 이런 거 있으면 철거하지 말고 여기 보면 돼. 상식 보면 돼. 그냥. 그다음에 사용수익 금지죠. 사용수익 금지라니까. 목차 줄작 뭘 못하기 때문에 철거되죠. 그러니까 뭘 못한다. 사용수익 할 수 없죠. 사용수익 못하니까 보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용익권자 권리조정 논에 똑같네. 써놓을래요? 용익권자한테 권리조정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용익권자가 이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놔라? 보증금 내놔라. 적어놔라. 환지 예정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차인이 와 좁다. 요거는요. 돈 내놔라. 보증금 내놔라. 보증금 내놔라. 정비사업으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는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는 자가 지는 전세금, 보증금, 금전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는 줄 아시죠, 이제? 네, 그죠? 누구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란 말이 생략됐어요. 그렇지.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는 지가 줄 게 아니죠. 그죠? 시행자는 당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구상을 했더니만 구상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나중에 야가 새 아파트 받아 안 받아? 받죠? 새 아파트에다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안 되면 당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물을 말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고, 압류했죠?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민법에 있는 계약 규정, 계약 기간 규정 배제입니다. 계약 뭐요? 기간입니다. 기간 동그라미. 뭐만 배제한다고요? 기간만 배제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지상권,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뭐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간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봐요. 한번 들어봐봐.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어. 언제? 25년 3월 20일 날.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하죠. 근데 3월 20일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건물 철거가 3월 21일 날 됩니까? 아니면 6개월 내지는 1년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더 이상 걸립니다. 재개발은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사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3월 20일 날 인가가 떨어졌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금 여력이 좀 돼요. 그래가 3월 20일 날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바로 뭘 가버렸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 비워놓고 이제 나간다는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이게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아파트로 갈게요. 대치동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우리 애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주소지가 필요하다. 내가 출장을 왔는데 난 6개월만 살면 된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하는 자기가 이거 이사 갈 것 같으면 이거 보증금 없이 월세 한 달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6개월만 쓸게. 1200만 원을 갖다 내가 일시불로 줄게. 그래서 임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임대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준다는 분. 월 200만 원씩에 1200만 원 일시불로 준대. 그걸 안 준다는 분. 그죠? 한 명 있고. 자, 왜 안 줍니까? 더럽힐 것 같았어? 자. 그래서 임대차를 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사가 순차적으로 나가 6개월이 지나버렸어. 그 이제 집이 이제 대부분 거의 10분의 9가 다 비었어. 그럼 이제 건물 철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임차인 애가 들어왔거든요. 임차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최단 존속기간, 그게 3조의 2항입니까? 2+2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를 밟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기간, 최단 존속기간 2년은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규정이더라?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지만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가라, 이 말입니다. 조용히 나가라.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거 많이 벌어지거든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들이 필히 특약 조항에다가 이걸 넣고 실제로 언제 이유입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유죠. 그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도 공인중개사들이 특약에 넣어요. 근데 특약에 넣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전에 임대차 계약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죠? 2년의 기간을 무조건 보장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넣어도, 그거는 기간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 보장을 받으면 이사를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사를 가기는 가야 됩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죠. 근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일 전에 들어온 사람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내 권리를 가진 사람, 강행규정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나가요. 근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위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간규정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조용히 나가야 된다. 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을 언제로 잡아준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입니다. 조심하실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한 그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기간만 적용 안 합니까? 기간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해 안 해? 하죠. 뭘 제외하고는 기간 규정을 제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나 이런 각종 청구권들은 각종 규정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간만. 기간 동그라미.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재산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거, 은바파트라든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인다고 했죠.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가격을 정해주라고 했습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기억납니까? 그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에서 뭘 할까요? 감정평가겠죠. 그죠? 그겁니다. 정비사업에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이라든지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세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다음 방식에 따라라. 자, 재산평가 방법.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하는 법률에 따르는 감정평가법인이 다음 구분에 따르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뭐한다? 산술평균에서 합니다. 뭐 한다고요? 산술평균.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몇 명 이상이 합니까? 2명 이상이 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형광펜 변경중지 폐지하고자 할 때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전원 합의해서 산정하는 예외적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한 명이 합의하면 안 돼. 5분의 4 하냐? 5분의 4 아니야? 3분의 2 아니야? 전원 합의야. 전원 합의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요. 전원 합의해서. 자,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인데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일반적인 방법이 뭔데니까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운수가 추천 계약한 감평 법인 2개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시장운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2 이상. 근데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하나, 그 다음에 총에서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 하나. 그러니까 재건축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재산권 가격을 평가하는데 시장군수가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한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불평부당함이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한 명이 됩니다. 여기 다른 점이죠. 산술평균에 선정한다.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재산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몇 군데? 2군데 이상이 한 금액을 만다 산술평균.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사람 몇 명? 1명. 그 다음 총회에서 선정한 사람 몇 명? 1명. 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날짜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언제 날짜 기준한다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의 날 기준으로.
그리고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조합이 내야 돼요? 아니면 시장군수가 내야 돼요? 당연히 조합이 내야지. 미리 내야 됩니까? 선납입니까? 혼합입니까? 어? 선납이야, 혼합이야. 미리 지어야지. 여러분, 감정평가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여러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게 얼마짜리다는 걸 뭐로 평가합니까? 시가로 평가하죠. 시세로 평가할까 아이가. 근데 감정평가는 시세보다는 작게 놓죠. 그리고 오늘 당시 시가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당시가 아니잖아. 옛날 거. 언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이니까 금액은 작게 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정평가 했는데 비용 내놔라면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다? 미리 예치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돌려주겠죠. 청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관리해라. 뭐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주라고 했습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넘겨주라고 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급하라고 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지.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는 주택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즉,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주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아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니까. 여러분 주택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을 줄 때 주택법을 적용하냐고 안 하냐고? 적용? 안 하죠? 아, 왜 그래? 아, 재개발은 누구 거 받는 거야? 내 거 아이가 내 거. 근데 주택법을 왜 적용해, 그게? 자, 정비구에 가면 두 개의 물건이 나온다고 했잖아. 하나가 뭐요? 입주권. 또 한 개가 분양권. 입주권은 누구 거요? 조합원 거 아이가, 조합원 거. 그거는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입니다. 근데 분양권은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그게 주택 공급의 특례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줄 때는 주택법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조합원 외에 일반 분양할 때는 주택법 적용하고 안 하고, 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 안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입주자 모집 조건이나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이나 시기 절차, 주택 공급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원들이 줄 때는 따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재개발을 하게 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재개발은 임대주택을요 지어야 합니다. 건축해야 돼요. 재건축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짓죠.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그래서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은 의무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었죠. 그럼 어떻게 공급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 이거는 누가 먼저 인수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군구가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줄짝 지자체 장이 원칙이에요.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재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재건축 단지가 있거든요. 1500세대를 지었거든. 근데 만약에 100세대의 임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임대를 갖다가 결국 조합에서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되겠죠. 임대를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팝니다. 파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그죠? 근데 이걸 팔 때 누가 우선 인수권이 있다? 시도, 시군구가 우선 인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도, 시군구가 예산, 관리 등의 부족으로 인수하기 어렵죠. 그러면 누구한테? 국장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조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 가격 한번 봐봐봐. 싸게 줘, 비싸게 줘? 싸게 줘요.
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중 건축비에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 가격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토지 가격을 시세를 안 잡아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할 때는 토지 가격을 언제 날짜 기준으로 잡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시세요, 시세. 그죠? 그죠? 근데 임대주택의 가격은 조합원하고 똑같아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기준에서 가격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시도시군구는 주택공사는 정비구역의 세입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세입자라든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가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거든요. 이로 전환 공급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주는데 라니까 나오네요. 면적이 얼마? 90 미만, 토지만 소유한 자로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90 미만짜리, 90. 그 다음에 바닥 면적 40 미만,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했는데 토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면적이 얼마? 40 미만짜리.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요청하죠. 그러면 요 임대주택을 뭐로 전환해서 주택법에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시험에서 2번 나왔죠.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토지는 얼마? 90. 건물은 40. 지분형주택. 지분형주택은 뭐 글자 그대로 지분형주택입니다. 보세요. 주택이 있잖아. 1001호. 누구 거예요, 이거? 갑단독 소유죠. 그죠? 근데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갑단독으로 소유한 게 아니겠네요. 갑이 단독으로 가진 거, 갑이 뭘 가지고 있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 그럼 누가 같이 가지고 있겠네?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겠네요. 그게 주택공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모는 얼마? 60 이하. 주택공사하고 공동소유하는 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공동소유기간은 10년.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 뭐 할까요? 싸겠죠? 가격이 싸겠죠.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가 이하에 해당하고 세대주인데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철거되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전용면적 얼마? 60 이하짜리 지분형 주택을 줄 수 있어요. 그 지분형 주택이니까 내가 실제로 지분의 2분의 1을 가져가는데 주택을 매입할 때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엄청 싸겠죠. 엄청 싸겠죠. 몇 년 동안 공유로 가질 수 있어요? 10년. 나중에 대신에 이제 취득할 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쯤 돼가지고 가격이 2배가 오른 경우 있잖아. 그럼 그걸 내가 다 가져가지는 않고 나눠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특수형 주택 이런 지분형 주택,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재개발 임대주택,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특수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량을 늘리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특수주택에 대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주택들의 공급가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인구 정책하고도 연결되는데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자녀수도 좀 늘었다고, 자녀수가 늘은 게 아니고 출산율이 조금 증가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결국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주택의 공급을 늘려가지고 주거 안정을 좀 깨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급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런 특수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특수주택을 공급이 될 때 특히 수도권에서 만약에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전액을 다 받고 실제 있는 아파트처럼 분양가를, 그죠? 전액을 다 받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형편이 되는 아들은 그냥 주택을 구입하면 되고, 그죠? 아니면 이런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지분형 주택 이런 등등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사가 끝났네요.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중공인가 한다고 했죠. 목차에 줄 치세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준공인가를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시장군수한테 가서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의 자체적 준공인가 봐봐요. 주공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았어요. 주택공사인 공공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버렸어. 그럴 때는 시장군수한테 가가지고 준공검사를 또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럴 때는 준공검사를 망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보면 이 경우 주공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합니다. 시행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 준공인가증을 받으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 분양 대상자에게 요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언제요? 지체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시장군수가 이러면 준공인가 하는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탁하겠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잘 됐다라고 인정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보에 고시한다.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를 공보에다가 고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에 따라서 준공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르는 사용검사, 사용승인 이런 거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허가. 준공인가 되기 전에 사용허가인데, 자, 제발 한번 들어봐봐요. 준공인가를 안 받으면, 원칙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임시 사용 승인처럼 사용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미리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겁니다. 자, 바꿔요. 준공인가 되기 전에 완공된 건물에 사용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가 되기 전 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를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쓸 때는 그냥 씁니까? 허가 받고 씁니까? 허가 받고.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미리 쓰게 할 수 있어요. 공법에서는요, 공통인데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를 안 받으면 건물을 사용하든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죠?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든지 이와 같은 허가를 받으면 미리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쓰게 해준지가 나오죠. 그죠? 수도, 난방, 전기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 처분계획에 적합하고 분진 소음이 없고 하면 미리 쓰게 한다.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미리 쓰게 하냐면요.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허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우, 미리 쓰는데 동별로 할 수 있어요. 101동 미리 써라. 세대별로도 할 수 있어요. 1003호만 미리 써라. 그 다음에 준공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봐요.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그 다음 날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중요하네. 정비구역이 지정되죠. 언제 해제가 됩니까? 정비구역이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그 다음 날. 정비구역이 해제됐죠.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없어져야 됩니까? 조합은 존속하겠습니까? 에? 조합은 존속합니다.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청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기구로 관리하고, 자, 너네, 아이고, 중량 많이 온다, 시험에 진짜 많이 온다, 이거.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청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비구역은 해제가 돼버려요.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해제됩니까? 그 다음 날 해제됩니까? 다음 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업승인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쳤어. 관리 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마음에 든다. 이전하면 돼요. 예외적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나 건물별로 분양 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예외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일괄 이전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전해도 된다, 이겁니다. 예외니까. 그 다음에 사업승인자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뭐하고 고시하고, 아이고, 이 고시가 유명한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이 고시가, 여러분, 이 고시가 이 곳이에요. 이 고시가 이 곳이라고. 적어놔라. 이 고시가 이 곳이다. 이렇게. 진짜, 적지 마, 적으면 안 되고. 고시하고 시한구사한테 만다? 보고한다. 이제 고시 됐어, 안 됐어? 고시 됐죠? 이 고시 됐죠? 그럼 언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고시를 언제 했냐면 공부에 고시를 3월, 공부에 고시를 3월 24일 날 고시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몇 시? 25일 몇 시? 0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지정 노네요. 대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요? 고시가 있는 날의 그 다음 날에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뭘 취득해 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옛날 엄마아파트에 있던 각종 권리, 국민은행의 저당권은 레미안으로 고시일 다음 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자동, 수동? 자동. 수동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수업할 때 자동이라는 것은 등기 없이도 설정이 된 것으로 본다란 말이고, 수동이라는 것은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따라갑니까? 그죠? 그래서 노죠. 대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러면 종전에 있던 엄마아파트에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된 등기 및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레미안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동, 수동? 자동. 그러고 조합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이 되면 아까 우리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그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했죠. 조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청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는데 이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을 빨리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됐거든요. 그럼 조합을 빨리 해산하고 청산을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까? 천천히 하고 싶겠습니까? 왜요? 그렇지. 월급 받으려고. 맞아요.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청산 업무가 질질 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청산 업무가 질질 끌어진다는 것은 비용을 계속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4, 5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법에 명시적으로 막 박아뺐습니다. 뭐라고 박았냐면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라. 이게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데는 5년, 6년, 4년, 3년 질질 끄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 조합원들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 완전 청산일 때 보니까 그 이후에 소유 끝내질 위해 비용 쓴 게 수백억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수십억을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 결국 그게 다 누구들한테 돌아갈 돈입니까? 조합원들에게 다 분담금이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다 이익으로 청산돼서 돌아갈 돈인데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년에 끝내줘야 됩니다, 지금. 언제부터 1년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나부터 다, 있나부터 몇 년?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조합장이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조합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조합은 얼마? 5분의 1. 요거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받아서 해산을 의결할 수가 있다. 5분의 1이네. 뭐하고 똑같네. 조합에서 총회 소집할 때 5분의 1이었죠. 그래. 조합에서 총회 소집할 때 조합은 5분의 1, 조합장 직권, 조합은 5분의 1, 대의원 3분의 2 기억 안 납니까? 똑같네, 그하고. 5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취소. 시장군수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조합 슬링가를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조합을 없애버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해산을 안 하면. 청산인,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을 댈 자가 없으면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해산 의결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도시개발법 일부를 준용한다. 됐다. 등기 똑같네요. 누가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네요. 적어놓을래요? 누가 아니고?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고. 똑같잖아. 환지에서 똑같잖아. 언제 한다고요?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언제 했냐면요. 환지처분 공고 14일 이내. 정비법은 지체 없이. 다르죠? 촉탁 신청합니다. 다른 느낌 원하네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날부터 등기가 될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환지도 그랬죠. 다른 등기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근데 환지는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청산금 나왔다. 청산금의 징수식이 대지 건물에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한 토지 건물의 가격과 부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지급한다. 환지에서 뭐라고 논자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지급한다.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언제요?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즉 물권 변동이 되고 나서 해라 이 말이죠.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액이 크면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죠. 환자하고 똑같지 않나요? 주니까 안 받아.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닙니까? 공탁합니까? 공탁. 돈 안 받아.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줘. 기다립니까? 강제징수 합니까? 강제징수. 똑같네.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조합은 못 하죠. 강제력이 없어서. 위탁할 수 있죠.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똑같네. 4%. 공탁. 목차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환지에서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소멸시효. 몇 년? 5년. 몇 년? 5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제가 말씀드렸죠. 공법에서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몇 년이 원칙으로 했습니까? 5년. 그 5년이죠. 평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 건물 규모, 위치, 용도 여러 가지를 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 물상대위 오네요. 청산금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토지 건물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까? 지급하고 나서 압류해야 됩니까? 지급하고 나서 압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 닦아 쓰고 나서 압류해봐야 돈 없어. 다 닦아 쓰기 전에 압류해야지.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지급하기 전에 압류인데 지급하고 나서 압류하는 것처럼 해서 시험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배울 건데요. 그죠? 민법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설규정입니다. 공공시행자하고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때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냐면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요.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군수한테.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가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는 8조 규정, 8조는 정비구역 지정이 좀 더 배울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누가요? 주택공사하고 누가? 지정개발자가 누구한테?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제한하는 거예요. 공공이. 그러면 공공이 제한을 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규정을, 특별 예를 적용해 줘야 됩니까? 그냥 일반 예를 적용할까요? 특별 예를 적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별 예를 적용하냐면요. 원래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정비 계획을 만들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정비 계획을 안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 즉 통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는 뭔 말입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조속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되는데 그거는 됐고 보세요. 이게 중요하게 토지 등 소유자나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정비 계획을 원래는 수립해야지 정비 계획을 보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근데 주택공사라든지 지정개발자가 정비 구역 지정 제한을 해버리죠. 그럴 때는 정비 계획을 안 만들고도 할 수가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똑같아요. 주민의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의 특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26조 1항 8호 3호 규정이 들어가고 면적 2분의 1. 면적 얼마요? 2분의 1. 토지 등 소재 얼마? 3분의 2.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가 제안했거든요. 야를 사업시행자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야가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공주도로 사업을 갖다 확 진행해버립니다. 최근 들어서 정비법 개정의 주안점은요, 정비사업을 신속 진행을 위해서 공공주도의 사업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요, 정비계획과 목차줄작,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문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청문한 다음에 사업을 해라. 줄만 치놓을까요? 조합 설립과 취소. 할 때 바로 취소하면 안 돼. 청문하고 취소해야 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소 등록 취소. 컨설팅 업체죠. 그 다음에 추진의 승인 취소, 조합 설립과 취소,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취소, 그 다음에 관리 처분과 취소.
과징금 부과, 시공자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제한. 하여튼 불이익을 유도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유도는 그냥 주지 말고 뭐 한 다음에 청문을 한 다음에 불이익을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앞에 안 본 게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2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70 이하 정리하고 전비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